역사를 가르치신다는 분들끼리 설전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제가 이제 우려되는 장면이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우려되느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개소리는 개소리로 끝나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어서 이거를 계속 이제 들어주고 언론에서 써주게끔 만들면 이것 자체가 일단 저는 위험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당연히 누군가는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된다. 저들의 무도한 주장에 대해서 누군가는 우리 사회의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분들이 반대쪽 집회에서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언론의 생리를 좀 오랜 기간 지켜본 저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그 전광훈의 이런 발언이 레거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전광훈이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전광훈 씨도 제가 보기엔 전광훈의 주장을, 그 거짓말을 일단 만약에 실어주면 전광훈의 주장 일부가, 예를 들어서 전한길의 주장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 중에 일부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혹은 우리 사회가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한길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전광훈의 말은 그동안 레거시 미디어에 안 올라왔는데, 전한길은 강사로서 사회적 권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한길마저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탄핵 반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전한길의 주장이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보도를 해버려요. 그리고 전한길의 말을 또 반박하는 전문가들과 이렇게 황연필 선생님처럼 나와서 반박을 하면 이거를 대립구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도를 해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이 논쟁이 상당히 의미 있는 논쟁으로 보도가 됩니다. 정치인들이나 그 음모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거리가, 거짓말을 하고 음모론을 열심히 펼치면 그거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애써 반박을 해주면 그 반박이 그 사람의 주장과 같이 등치가 돼서 마치 따져볼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 실제 그래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언론도 나서서 전한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전한길의 주장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따져볼 법하다고 막 그걸 같이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선거에 대한 논쟁과 비상계엄이 위헌과 위법이라는 이 논쟁을 마치 의미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저는 이제 언론이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가치 판단을 해서 이거는 보도할 이유가 없다. 보도조차 안 해주고 마이크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마이크를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한길 같은 사람이, 소년보 같은 사람이, 그라운드 C 같은 사람이 집회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또 써주면서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고 또 주장하고, 이거를 그대로 또 사진으로 실어줘요. 또 그 논쟁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황연필 선생님의 말도 하나하나 따져서 이제 보수 언론이 평가를 하죠. 황연필이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더라. 이걸 대결 국면으로 몰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황연필을 쳐볼게요. 이게 언론개혁과도 연결된 문제라서 그래요. 보시면, 자, 일단 이런 보도 많이 보이죠? 이데일리, 매일경제 다 벌시스 보도예요. 벌시스 보도가 이게 나쁜 거예요. 사진도 2분할 해놓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둘로 나뉜 광주 금남로,
뭐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탄핵 무효 즉각 탄핵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박근혜 때 탄핵 국면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채널A도 전환길 vs 황현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론부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드릴까요? 언론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언론밥을 17년간은 먹어봤잖아요. 언론은 개혁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언론은 개혁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은 기득권 단체예요. 자영업자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언론사를 언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개혁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기업의 이윤을 필요로 하는 사익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윤 창출과 사익 추구가 먼저인 집단이기 때문에 돈이 되면 하는 것이고 돈이 끊기면 못 하는 거고요. 자본과 결탁되어 있고 정권과 결탁되어 있는 언론 자체를 막기가 아주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 때 이제 보시면 마찬가지였지만 어느 쪽으로 몰아가면 돈이 되는지 어느 쪽으로 몰아갔을 때 실제 자신들의 입지가 탄탄해지는지를 언론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싸움에서 사실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필요한 싸움이었고 훨씬 앞서 나갔던 전투였다고 보는데 그 전투는 결론적으로는 패배에 이르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싸움의 의미가 있죠. 그 싸움의 의미와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됐거든. 제대로 개혁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거쳐서 지금 이제 2000년대니까 25년이 지났잖아요. 두 가지의 개혁을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언론 개혁을 못했고요. 검찰 개혁을 못했어요. 우리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건 있고 얼개를 좀 바꿔보려고 했던 작업 정도? 근데 더 뻗어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해야만 할 겁니다. 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보죠. 아마 계속 이런 보도에 허덕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놀아나게 될 거고 결국 서로가 이제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치와 언론, 자본, 흔히 얘기하는 권력들이 서로 공생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공생의 끈을 끊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목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보는 우려점이 있어요. 황현필의 주장과 전환길의 주장이 무게가 같아지죠. 윤석열 지지는 독재를 추종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합리일 텐데 윤석열이 억울하게 갇혔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제정신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두 사람의 무게가 같아지고요. 결국 앞으로도 이런 보도를 끊임없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박근혜 탄핵 전국 당시에 그 언론 보도의 그 양태를 봤을 때 태극기와 촛불을 같은 무게로 이제 다루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숫자의 경우에도 초반에 물론 이제 후반부 탄핵 심판의 이제 후반부로 흘러갔을 때는 그때는 실제 태극기의 숫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초반에 촛불 집회가 막 불붙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에 대한 그 강조를 하던 광화문 촛불 집회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구가했습니다. 근데 그때 태극기 세력은 사실 되게 조그마했거든요. 비교하자면. 그러면 화면 구성을 태극기 절반과 촛불 절반을 똑같이 이제 넣어버리면 사람들이 그 보도를 보고 광화문에 직접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초반에 탄핵 전국 초반에 태극기의 숫자와 촛불의 숫자가 같은 줄 알아요. 그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보도의 맹점이거든요. 이 보도가 주는 함정이 그런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상식적으로 만들어주죠. 정치나 이런 유튜브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정치의 장벽도 높지 않아요. 예. 그리고 유튜버도 뭐 사실 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정치의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언론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조직 논리가 매우 두껍습니다. MBC만 해도 그렇지만 MBC와 JTBC가 이 최근에 보도 경향성이나 이런 게 가려운데 긁어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요. 내부적으로 사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요런 대목에서 불만이 있다. 가령 여러분들이 MBC의 어떤 프로그램이 기대했던 바와 좀 달랐다. 그리고 좀 변질돼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진행자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긴 하죠. 근데 항의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불교 방송이든 평화 방송이든 기독교 방송이든 SBS든 뭐든 간에 이미 자본주의 기업화된 언론사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댓글 달고 게시판에 항의하고 언론사에 전화하는 거 빼고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권력화되어 있고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투명하게 드러내서 비판받고 그 비판에 직면하기보다는 그 비판을 받지 않게끔 문제를 감추고 외면해버리는 게 보통 그냥 기업 논리거든요. 근데 언론사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로 언론을 개혁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론을 개혁하는 방법 중에는 언론이 언론을 개혁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적하고 정준희 교수가 함께 동시에 지적한 문제, 이것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언론사에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물어뜯질 않아요. 왜? 출입처에 가면 다 동종업계의 선후배들이다 보니까 옆에 언론사의 문제점을 다른 언론사가 드러내지 않아요. 남의 장사를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령 동아가 조선을 비판하고 조선이 중앙을 비판하고 중앙이 경향을 비판하고 경향이 한겨레를 비판하고 한겨레는 또 경향을 비판하고 오마이뉴스는 뉴스원을 비판하고 뉴스원은 머니투데이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언론 비평의 영역이 더 범주가 전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론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언론사에 있는 기자 한두 명이 자신의 SNS에 언론사를 비판하는 그런 것들 말고 실제 언론사가 동종 업계에 있는 언론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기조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된다. 언론이 언론 스스로를 개혁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언론 개혁은 어렵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갑자기 김현정의 뉴스쇼가 박재홍의 한판 승부를 같은 회사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비판한다. 그리고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비판한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SBS 김태현의 정치쇼를 비판한다. 이런 비판의 영역에 더 넓어져야 되고 문턱이 더 낮아져야 됩니다. 왜 그 프로그램에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왜 그 진행자는 이딴 식이죠? 왜 그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왜 거기에서는 이런 출연자만을 골라서 섭외를 하나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론 개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기자들이 기사를 비판하고 지금은 그것도 일부 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언론 전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미디어지들이 언론사들을 비판하고 기사를 비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대형 언론사들이나 레거시 미디어가 주로 무엇을 하는가 한번 보시면 절대 다른 언론을 대놓고 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 제이 같은 모델이 저는 훌륭했다고 보는데, 공영방송이니까 저널리즘 제이 정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질 못하거든요, 다른 언론사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고 언론사 스스로가 지네가 이제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시청자 위원들로부터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그 방송이나 언론 보도에 어떤 사각지대와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 비평을 하는 건 있죠. 내부 비평. 근데 그거는 원래 해야 되는 기능이고 언론사가 동료 언론사를 비판하고 혹은 같은 출입처의 기자가 A라는 기자가 B 기자를 비판하는 이런 기사들과 논평들이 많아지지 않는 한 저는 언론은 개혁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카르텔이 분명히 있어요. 진행자가 선호하는 출연자, 출연자가 선호하는 진행자, 그리고 특히 출연자가 선호하는 언론사.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금은 스피커들이라는 사람, 출연자가 언론사를 결정합니다. 출연자가 진행자를 결정하고요. 출연자가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소위 단독이라는 걸 자꾸 주죠. 그래서 이 수요가 있는 필요로 하는 언론사와 진행자와 프로그램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또 안 나가는 출연자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이 출연자가 내 프로그램에만 나와서 단독을 주겠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좀 불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처에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좀 내가 불편한 방송이어도 언론사는 불편한 질문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진행자도 나와의 친분을 떠나 진행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 이 사람에게 가장 불편한 질문을 통해서 시청자와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알게끔 해주는, 그리고 내가 출연자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방송을 더 잘 나가려고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바꾸려면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나 민간에 있는 방송사는 더 어렵고요. 사주가 이제 민간인 경우에는 개혁하기가 더 어렵고요.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그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그 정치권에서 입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주의의 논리로 봤을 때 띠로링님 말씀처럼 자본주의적 논리로 봤을 때 자본으로의 타격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진짜 이번에 문영배 같은 헌법재판관을 인격살인을 해버리고 말살을 해버리는 보도를 했다. 받아쓰긴 했지만 법적으로 처단을 하는 수밖에 없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인격에 심각한 훼손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형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보도를 꿈꾸지 못하게끔. 근데 또 그렇게 돼버리면 언론사들이 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든다라는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언론 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좀 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언론은 개혁하지 않는 겁니다. 언론 스스로 개혁하는 겁니다. 네, 언론 스스로 개혁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유튜브에 몰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은 커뮤니티로 몰려갈까? 왜 사람들은 유튜브로 몰려갈까? 대한민국에는 바뀌지 않는 권력 3가지가 있어요. 바뀌지 않는 권력 3가지. 뭘까요? 견제받죠. 하지만 바뀌지 않아요. 첫 번째가 언론 권력이고요. 두 번째가 종교 권력이고요. 세 번째가 경제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교체되질 않아요. 언론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돈벌이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기생해서 살아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개혁할 수 있나?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한 권력을 개혁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과제이자 숙제였습니다. 근데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문제 때문에 한번 논란이 됐었고요. 언론의 경우에는 뭐 기자실에 대못을 박는다라고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도 문제가 됐었고, 경제의 경우에는 뭐 이제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정부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결국 자본이나 경제 기업들과의 결탁을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한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지만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검찰 개혁이죠. 언론과 종교, 경제에 또 이제 검찰까지 좀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 검찰 개혁도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다고 해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차제에 다음 정부에서 다들 좀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MBC가 과거에 어떤 특정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비리 이런 거 취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교회 문제를 다루는 이런 탐사 보도, 이런 게 어마어마한 그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들거나 언론사를 폭파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도 사실 권력이에요. 특정 종교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릇된 교회에 대해서 언론사가 정당한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를 언론이 못 내거나 정부도 손쓸 수 없다. 정치인들은 오히려 그 종교인들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하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언론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나 이 검찰 권력에 대한 네 가지의 개혁 방향은 저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